윤석열 대통령이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본 없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이례적으로 모든 과정이 생중계됐는데요. 네. 오늘 석병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김양평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조금 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모든 회의 과정이 언론에 생중계가 됐는데 일단 두 분 모두 이번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는데 어떤 부분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셨는지 먼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그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랑 금융 시장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평가라든지 뭐 추가 대책 여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특별히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을 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고 그런 전략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이런 큰 그림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부처별로 얘기를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뭐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되냐. 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금의 그 채권 시장의 동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우려 이거를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향이 필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해서 이번에 좀 몇 가지 대책들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이제 나왔다는 것 그런 것을 특별히 주목해서 봤습니다. 네. 예. 네, 이제 앞서서 처음에 산업부 장관님께서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주력 산업들에 대해서 지금 기상도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산업은 이번에 좀 많이 떨어지고 2차 전지는 조금 호황이 될 것이다. 즉 이제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셨는데 사실상 최근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어제 SK하이닉스도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해준 부분은 이제 앞서서 교수님께서 현안보다는 좀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셨지만은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 반도체 산업을 더 육성시키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를 했다. 그 부분에 저는 초점을 두고 보았습니다. 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위성부 장관, 현 상황을 전 세계적인 복합 위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성장 수출 동력을 발굴해 돌파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내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출 활성화가 핵심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무역 적자가 7개월간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무역 적자 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수지를 이제 개선을 하는 방안이나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무엇보다도 이 무역 적자 폭이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는 것도 주 이유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도 점차 이제 악화되는 중이었다 보니까 일단 수출 기업에 대한 뭔가 지원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신수출 뭐 동력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그 아이디어라든지 뭐 앞으로의 장기적인 전략 이런 부분을 주로 이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그런 시급한 상황에 대한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에 대한 소개가 주로 방점을 두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비상 대책보다는 이제 뭔가 중장기적인 대책을 소개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소개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보다 좀 큰 그림에 집중을 했다는 거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데요. 네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산업들에 있어 신산업도 우리가 당장에 지금 먹거리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번 장관회의에서의 주요 주제로 보였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네.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선 회의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 수출의 주요 버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도에 이 반도체와 철강, 석유, 화학이 조금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네네. 반도체 시장의 업황이 좀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사실상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서 수요 산업이 다 죽었고 그만큼 이제 개인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 그 제품들도 이제 개인 소비자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 것은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내년이라고 보는 것도 사실상 내년에 세계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한 얼마나 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지는 조금 전망하기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부총리가 밝히기도 했고 실제적으로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투입을 해서 국회에 요청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 부분들이 지금 침체해 있는 어떤 반도체 산업에 도움이 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제가 근데 기대한 것은 뭔가 반도체 산업에 지금 닥쳐 있는 현안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저는 네. 기대를 했는데요. 그 시급한 현안이라는 것은 최근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과 관련된 현안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요, 자국의 그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있어서 25% 세액 공제라고 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것에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제재를 하겠다, 이런 그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1년간은 지금 유예를 받아놓은 상황인데요. 1년 뒤에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지금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인력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대학교에 네. 반도체 학과도 신설을 하고 이래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미국이 지금 전략적으로 모든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미국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향후 반도체의 일자리가 미국 내에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향후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학과를 졸업한 미래 인재들이 양성이 될 텐데 일자리는 다 미국에 생겨버리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반도체 젊은 인재들하고 인재들의 공급은 많은데 일자리는 다 미국에 있으면 이 미스매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에 저는 관심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점, 이런 것은 정말 아쉬운 점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계속 외치면서 입법 행정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뭔가 구체적인 현안을 기대했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타겟책이 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이게 타겟책이라는 게 사실상 지금 나오고 있는 발표들이 전부 미국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라든지 뭐 협상을 하고 노력을 했었겠지만은 그래도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미 미국 정부가 발표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이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럼 그런 발표가 났을 때 정작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언급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장관들 사이에서 좀 제시가 됐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 입지 관련 규제가 좀 조속히 해제될 필요가 있고, 또 이 국가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또 반도체 생태 펀드를 조성을 해서 반도체와 연관된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들을 지원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어떤 도움이 될 것을 보십니까? 네, 오늘 이제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만의 산업이 아니다. 네. 1,000개 넘는 중소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들려오는 소리가 반도체 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대기업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정부가 그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벽에 먼저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첨단산업특별법에서도 보시면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그런 세제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차이를 둔다는 것이 반도체 산업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반도체 산업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것을 같이 같은 레벨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25%의 세제 혜택을 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구분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구분을 두고 심지어 중소기업도 최대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20% 미만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 반도체 산업에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쟁국으로 생각하는 미국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게 떨어지면 앞서 회의에서도 나왔지만은 세제 혜택을 많이 주면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세제 혜택에 비해서 미국의 세제 혜택이 많아요. 그럼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갔을 때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인력을 키워놓고 그 인력들이 그러면은
일자리가 미국인데 어떻게 움직이게 되느냐라는 것까지 실제적으로 다 우린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런 지원에 있어서도 그만큼 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감한 지원의 필요성을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서 2차 전지나 조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좀 전망이 밝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 국산 전기차가 좀 차별을 받는다 이런 점을 우려했는데 회의에서는 이 법안 시행으로 우리 배터리 업계가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제2의 이 반도체와 같은 산업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이 강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또 그 부분도 역시 이제 뭐 비상 경제 대책 회의라서 비상 상황인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업계 관련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지금 뭐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조기에 미국의 생산 공장을 증설했기 네. 때문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배터리 업계가 수혜를 보고 있다.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지 비상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셨고 그다음에 오히려 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전기차 생산하는 이제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바람직했던 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배터리의 원료인 광물 관련해서도 지금 중국 쪽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공급망 지금 붕괴에 대비해서 소위 다변화 그 광물을 수입하는 철을 다변화해서 지금 외국의 이제 해외 광산 개발이나 이런 쪽에 대한 그 정부 지원, 네. 광산 개발에 대한 지원, 이런 자원 애교 측면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 그러니까 광물 확보가 2차 전지를 만들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사실상 일부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가 네, 됐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변화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제 형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자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리셨겠지만 직접 채굴하는 건 어렵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한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예를 들어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네온가스의 공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다변화를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자원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가 그러한 정보를 먼저 제대로 수집하는 거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게 지금 이번 회의에서 주목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원전과 방산의 패키지 수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원전과 이 방산의 패키지 수출을 언급하면서 이 중동과 유럽 지역에 대한 정밀한 수출 전략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바람직한 것이고요. 최근에 특히 뭐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중립 이후에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고유가 상황에서 강달러 고유가 상황에서 이제 중동의 이제 건설 붐 뭐 이런 게 불어가지고 이제 건설 산업 수주 전략을 위해서 이제 뭔가 패키지로 건설 산업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 그다음에 뭐 금융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원전까지 해서 이제 패키지로 마케팅을 해서 세일즈를 네.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얘기를 한 거. 이런 것도 상당히 그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전 산업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제가 기대했던 바는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는요. 원전 산업 쪽에서는 차세대의 유망한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유망하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것의 기술력은 지금 미국이 원래 미국의 핵 잠수함이나 핵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에너지 추진 동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 산업이 가장 유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기술에 이제 민간 기업에서 많이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소형 모듈 원전 기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 R&D에 투자를 하는 방안 네.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방안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 산업 육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관련된 부분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원전 수출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방위 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회의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각 부처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국방부를 향해서도 방위 산업부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약 130억 달러의 수출을 좀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 폴란드로 대규모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합니다만. 역시 회의에서 강조됐던 부분은 이런 수출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나라로까지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는데 어떤 방안들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죠.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또 동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게 이제 우리나라 그 방산 기술을 갖다가 이제 널리 알리고 우수성을 알리고 이번 기회에 그 뭐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여러 가지 무기들을 수출하면서 이번 기회에 이제 뭐 소위 경제학에서는 이제 커스터머 캐피탈이라고 하죠. 고객에게 뭔가 신뢰와 믿음을 주고 뭐 기술력을 알리면서 이제 뭔가 자본을 축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뭐 앞으로 이제 우수한 이 관계를 릴레이션십을 쌓아서 이제 인근 국가들에게 이 관계를 신뢰를 쌓아서 앞으로 지속적인 이제 수출 기반을 닦아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방산 관련해서는 한번 그 무기를 수입하기 시작하면 그 무기를 갖다가 이제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대부분의 이제 기술이나 유지 보수하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무기를 수입하기 시작하면 후속 무기나 뭐 이런 부속을 갖다가 다른 나라로 수입선을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수출을 하는 것이 어렵지 한번 수출해 놓고 나면 이제 후속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이제 쉽기 때문에요. 네. 이번 기회를 대비해서 이제 유럽 시장을 개척하고 이러는데 국방부나 뭐 이런 연관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패키지로 이제 추진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연구원님께서는 이 원전과 방산의 패키지 수출 부분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예, 일단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상 원전 정책이 조금 바뀐 면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까지의 상실했던 경쟁력 우선 그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원전도 이제 안보에 관련이 있고 앞서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방산도 안보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제 안보 측면에서 그 두 개를 묶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 원전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에너지 안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패키지 수출에 있어서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 네. 말하는 그 정밀한 전략의 의미는 좀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안보라는 것은 에너지를 활용하는 다른 산업까지 다 골고루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우리나라 주력 산업 반도체만 해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전부 전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산업들이 지금은 전력의 의존도가 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이제 운송 수단들도 전력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전력을 사용한 것과 연계된 그 에너지 쪽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 특히 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50%로 완화를 하고 또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주택시장이 상당히 침체돼 있고 또 고금리 때문에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발표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에 이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경착륙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연관된 자산 유동화 증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고요. 네. 때마침 이제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해제해서 규제 지역을 일부 더 풀겠다 11월 중으로 이런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LTV 규제를 갖다가 이제 50%로 단일화한다는 거.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무주택자들이 이제 주택을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제약이 대출 규제였는데요. 특히 무주택자들에게 이제 50%로 단일화하는 LTV 규제 완화. 그다음에 이제 뭐 분양을 받아도 집을 살 수가 없었는데 중도금 대출 규제 때문에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풀어준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15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가 서울에는 많은데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주담대를 허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금리로 이제 가계 부채가 그러면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국민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현재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가계 부채의 증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무엇보다 여전히 DSR 규제는 그대로 이제 해제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가계 부채가 크게 증가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270만 호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신규 주택 공급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규 주택 공급을 급속하게 늘린다고 하면 네. 이것은 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270만 호 신규 주택을 5년 임기 중에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공급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뿐만 아니라 중도고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11월 중에는 이제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해제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이제 내놨는데 이것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뭐라고 보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일단 이런 규제 완화라는 부분들은 결국 투자를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투자 규제 지역에 대해서도 좀 완화를 해서 그 지역들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사실 많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격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거래가 없어서 그것이 제대로 확인조차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규제 완화 그리고 대출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런 열기가 조금은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부분 연착륙 방안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앞서서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을 특히나 우려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건지도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 일단은 레고랜드 사태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터진 부분이 바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그게 이제 레고랜드를 개장하기 위해서 주변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2,050억 원이라는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가지고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이제 발행을 했다가 그게 이제 뭐 부도 처리가 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뿐만 아니라 뭐 자산 유동화 증권 관련해 가지고 이 강원도가 보증을 쓴 것도 못 믿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뭐 둔촌주공에서 네. 7천억의 이제 차환 발행 대출이 이제 일반 가게에서도 신용 대출이 만기가 돌아오면 일부는 갚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천억의 만기가 돌아오니까 이거를 연장하기 위해서 차환을 해서 이제 뭐 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자산유동화 증권을 그게 이제 실패를 하면서 부랴부랴 이제 정부에서도 50억 플러스 알파라는 채권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건설회사들이 대규모 네. 개발을 할 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부는 이제 뭐 선분양을 하고요, 일부는 일단은 담보로 잡을 이 그 땅이나 뭐 이런 것 외에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단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한 다음에 들어올 자금 흐름을 가지고 그 흐름을 계산해서 미리 담보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는 게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부동산 시장이 불황의 예상이 될 경우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돈을 많이 빌렸는데 그 대금을 상환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 예상이 돼서 이러면 대출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 도산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지급보증을 쓴 건설사도 네. 도산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이제 우려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 방안이 발표가 돼서 뭔가 미분양 우려, 뭐 전국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뭐 미분양 사태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우려가 사라져서 이번에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의 대단지에 그래서 미분양이 걱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7천억의 차환 발행이 실패한 거, 자산유동화증권 차환 발행이 실패한 것은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래서 뭐 한시름 놓게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